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헤아려 보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는 거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가 많은 일이 있었다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시스는 와병 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 일이 또 있었고 저는 인사가 나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종종 자주 저 같은 경우는 최경사 생각이 나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뭔가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에 눈이 밟혀서 시동을 걸고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사실 라미하고 안군하고도 한 달 반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한 달 반이나 지났다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딱 한 달 반 정도 지났더라고요. 벌써. 아니 저는 대부분 사실 그렇게 육아를 많이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매일 육아인 약간 이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오늘 소풍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소풍도 따라갔다 오고 이제 한 해는 소풍을 갔고 한 해는 뒤집기를 하는 이제 약간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어마미소를 짓나요? 저의 노화를 느끼기도 하고 또 이게 좀 그게 궁금했어요.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언제쯤 어떤 뿌듯함이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 지금 느껴야 되는데? 그래요? 언제쯤 느껴요? 제가 그래서 막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까 막 뭐 관 속에 누워야 느끼지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게 점점 갈수록 더 없어질 텐데 아마. 적어지나요? 적어질 텐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첫째가 이 방송을 듣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둘째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뭔가 이제 표현을 시작했어요. 어떤 뭐 엄마라는 표현을 하든지 손을 휘두르든지 화를 내든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인간으로서 발돋움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귀여움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생아 냄새가 나요. 그렇군요. 영화는 좀 봤어요? 영화를 볼 시간이 저는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 나갈 수가 없었고 집에서는 뭐 드라마 시리즈나 이런 거는 켜두고 좀 봤는데 오히려 애기 우유 줄 때는 시리즈 보기엔 괜찮아요. 근데 영화 보러 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군도 오래간만이네. 네, 그렇습니다. 안경이 뭔가 안군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요번 주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안경을 썼습니다. 뭐 어떻게 지냈나요?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이전 녹화가 파면 전이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파면이 4월 4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설레하셨을 때 아니에요? 그러셨을 텐데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단톡방에 한마디도 없는 걸 보고 모두가 약간의 휴식을 원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맥스님이 파티하느라고 바쁘신 줄 알았어요. 무슨 파티? 보통 그때 파면 파티 많이 했으니까 파면 파티. 그 후유증이 오래 가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더 궁금했던 게 이제 SBS에 인사가 나고 노시스님이 아픈 건 알았죠. 그래서 아파서 쉬어가고 뭐 인사가 겸사겸사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뭐 인사 부분을 모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돈이 안 돼가지고 안 하나? 그러니까 맥스님이 이제 계좌 계속 보면서 그래서 안 하시나 하면서 막 꼬니모지한테 얘기했거든요. 입금 좀 해봐봐. 한번. 저도 근데 사실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중간에 확인을 했는데 역대 최고 금액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때도 반응이 없는 걸 보고 이거는 쉬어가는 타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시기에 저도 뭐 업무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했으니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야지. 저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세 분을 마주칠 일이 아예 없으니까 우연히 길에서도 마주칠 수가 없으니. 저도 사실 회사에서 안구는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지난 2달. 그렇죠. 식구층에 저는 그러니까 층이 다르다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속으로들 서로 관심법으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겠거니. 저는 뭐 노시스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저랑 노시스가 진짜. 종종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네. 종종 맞부딪히긴 하는데 그 뭐 가끔 초반에는 이제 좀 물어보고 요즘 어떠냐. 네. 여전히 뭐 눈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좀 같이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됐고 난 또 인사가 나가지고 뭐 정신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뭐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댓글로 주셨죠. 자꾸 언제 오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노시스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아프기 전보다 더 뭔가 업돼 있던데 뭐 무슨 일 있어요? 그 지금 까나요? 근황을 말할까요? 그것부터 뭐 다 말할까요? 얘기해봐요. 상태부터 해가지고. 아니, 말씀하신 거는 이따가 체형 생활할 때 말하면 될 것 같고 근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저는 2월 23일에 마지막 녹음하고 그러니까 2달 반 만이네요.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 뭐 가게가 많이 바뀌었던데요. 세월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그렇게나 빨리 바뀌는군요. 이 골목이.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까졌는데 눈이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뭐 좀 처음에 좀 많이 놀랐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뭐 대학병원까지 가가지고 막 MRI, CT에 병원비를 제가 거의 250 썼더라고요. 그 원인이 안 나오니까 원인이 안 나오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끝나고 거의 한 2달 동안 하루에 많이 자야 4-5시간씩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면서 좀 몸에 무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행사 끝나고 제가 이번에도 5월에 초에 연휴 길었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죽은 듯이 잤어요. 중간중간 일어나서 밥만 먹고 그렇게 연휴를 보내고 났더니 눈이 거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병원에서 말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여튼 수면 부족이랑 피곤이었던 것으로 결과론적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경험,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뿌옇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리셰지만 건강을 잘 살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 제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녹음에 2차례 참여를 못하니까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다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2주의 댓글로 갑시다.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여러 댓글 가운데 일부는 편집을 해서 소개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의 위드무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팟빵에서 오디오 클립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222회 콘클라베를 들었습니다. 마침 3월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바티칸 미술관을 갔다 온 터라 콘클라베를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시스티나 성당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몰입도가 아주 좋은 영화였고 뒷부분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영화 음악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처음엔 긴장감이나 엄숙함을 받쳐주는 것 같았지만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방해가 되었어요. 영화 승부도 곧 보러 갈 텐데 책영사에서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위드무비님이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음악이 과한 것도 과한 건데 저 콘클라베 음악은 약간 반복이죠. 그 전에 영화도 사실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이 음악 감독의 특성이 약간 반복인가요? 메인 테마를 갖다 놓고 그걸 계속 약간씩 변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이 쓰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데서 약간 좀 느낌이 또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또 교황이 맞아요. 새롭게 선출되기도 했네요. 네. 선종을 하시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예. 교황이 또 콘클라베를 통해서 새로운 교황이 뭐죠? 레오 14세? 14세. 였죠. 네. 다음 맞습니다.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주말에 콘클라베를 보고 왔어요. 저는 노트에 영화 감상을 기록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영화 티켓도 굳이 출력해와서 붙인답니다. 화요일은 오늘에서야 시네마 다이어리에 기록한 감상을 공유해볼까 해요. 이 영화의 주제는 들리면 보아라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비슷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숙소의 창문을 열고 외부에서 들리는 까르륵 웃음소리에 주인공은 반응하죠. 창밖을 내려다보고 수녀들을 발견하고요. 마치 방금 전 거북이를 발견했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리면 보라고 이 영화가 얘기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이드님께서 수녀와 거북, 진격의 흰색, 강당 씬에 대한 감상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더 쓴 기록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공유합니다. 덕분에 좋은 작품 감상했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은 굉장히 헤비 감상자시잖아요. 네. 프로 감상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뤄서 보셨다니 원래는 계획이 없으셨나? 약간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다음 댓글은 목서향님이십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는데 영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리더를 뽑는 과정에서의 요란과 지난함과는 별개로 리더이지만 끊임없이 회의하는 한 인간으로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폭삭, 악연, 소년의 시간까지 넷플릭스로 오랜만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소년의 시간을 보면서 노시스님께서 흥미로워하실 내용이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궁금함이 들면서 최경사 패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구님과 조이님의 오그랩 너무 잘 보고 있네요. 친근하게만 느껴졌던 패널분들의 본원 모먼트를 볼 때 좋은 의미로 놀라게 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소년 시간 봤어요? 노시스? 아니요. 봐야겠네요. 난 그 1편은 봤는데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네. 악연 보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 악연은 봤어요. 악연이 뭐죠? 악연이 악연이 웹툰 악연이죠, 베이스로 뭐. 네. 그 한국 거예요? 괜찮나요? 폭삭 이후에 악연이 좀 이를테면 뜨는 것 바통을 같았는데. 받아서 네, 재밌어요, 되게. 시리즈군요. 네네. 약간 반전 있는. 그렇군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지금 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이제 영화와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가 동급의 맞아요. 동급의 지위까지 올라섰고 진짜 올해의 한국 영화는 폭삭 망의 수다. 어머머.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승부도 왜 이렇게 빨리 넷플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그거 원래 깜짝 놀랐어요. 넷플릭스 영화였어요. 넷플릭스 그렇구나. 영화인데 넷플릭스가 그 유아인 때문에 그랬구나. 버려가지고 그걸 바이포엠 맞나? 바이포엠이 배급을 해가지고 개봉을 했었고 그리고 넷플릭스 금방 넘어간 거지 뭐 다시.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영화를 좀 안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추세라면 사람들이 진짜 영화관을 안 가겠다. 얼마 전에 그렇죠. 롯데하고 메가박스하고 지금 뭐 합병 합친다고. MOU까지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요즘 좀 들기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그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GODC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다음 영화나 책은 뭘로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캐정도르님도 최경사 에피소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이디를 오롯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아마 처음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5월 초반 연휴 끝에 콘클라베를 보고 왔습니다. 배경음악 때문에라도 극장관 꼭 추천하는 영화길래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보고 왔는데 집에서 나중에 OTT로 봤으면 그게 긴장감을 이만큼까지 느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극장 간 게 아깝지 않은 영화였어요. 극중 배우분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니 두 교황도 더 보고 싶어졌어요. 좋은 영화 리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팟빵입니다. 로사2님이십니다. 이게 이전 에피소드였죠. 새벽에 듣는 맥스님 노래 너무 좋네요. 조용히 따라 불러봤어요. 맥스님과 듀엣을 이 새벽에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 문님께서 저도 평균 평점 4.0 못 넘은 거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마 콘클라베 때인 네. 거죠. 안 넘었어요? 4.0? 네, 안 넘었습니다. 누가 4점 이상을 저만 줬고 진짜. 제 그치. 기억으로 네. 근데 지금 청취자들 반응은 꽤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재밌다고. 네, 다 다 맞아요. 좋다는 네. 반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평점이 높진 않았어요. 네, 다음 댓글은 침판연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명작의 기운, 승부 보고 왔습니다. 이게 바둑 대결인지 연기 대결인지 숨막히게 빨려 들어갑니다. 긴 설명이 필요치 않네요. 올해는 승부를 넘어갈 영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단지 하나, 오게티는 중계 멘트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튄다고 느껴져요. 이 정적인 스포츠에 그것도 훨씬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던 90년도가 배경인데 최신 야구 중계하듯 방방 뛰는 것은 영화가 너무 점잖을까 봐 일부러 스크래치를 좀 낸 걸까요? 정우영 캐스터의 실력을 의심치는 않으나 차라리 진짜 그때 바둑왕전 같은 데서 보고 듣던 그런 분들이 나왔었다면 하는 작은 아쉬움 남겨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정우영 캐스터 야구 캐스터잖아요. 야구 캐스터하고 또 여기 SBS 스포츠 기자인 이성훈 씨가 진행하는
야구에 산다라는 팟캐스트가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그 김영준 감독이 나와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재밌습니다. 그 조회수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 이성훈 기자가 저한테 내가 여기서 홍보를 한번 해줘야지.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 나와가지고 정우영 캐스터가 좀 그렇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 이상하다고 최양락이 나와가지고 뭐 알까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요거 재밌었다. 오늘 처음 웃었어. 그래. 라미가 알까기를 안다니 지금 안 웃고 있잖아. 알까기 알죠? 알까기 알아? 네. 오. 짤로만 본 거 아니야. 재영수 지금 나를 매긴 거였어. 나는 웃어도 된다는 거잖아. 네, 다음 댓글은 스머프 가족님이신데요. 아마도 앞부분에 긴 게 조금 그러셨나 봐요. 콘클럽에 듣고 싶은 분은 55분부터 들으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뭔가 이 댓글에 분노가 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좀 죄송했어요. 앞부분이 너무 길다. 네. 다음 댓글은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또 받아주셨는데요. 이시국 영화 열혈검사 보고 왔습니다. 견자단 형님의 여전한 액션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참 이 시국이 생각나는 맞춤 영화예요. 곧 기소청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들에게 시원하게 일침하는 영화입니다. 콘클라베도 진지게 보고 왔는데 저는 두 교황보다는 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면모만 부각해서 씁쓸하더군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싶었습니다. 부활절에 선종하신 교황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시국 시리즈로 어른 김장아 안 보셨으면 매우 추천합니다. 언니네 산지직송 시즌2와 지구오락실 시즌3가 시작돼서 꽤나 챙겨볼 게 많아졌고 다음 예매는 썬더볼츠 해놨습니다. 라고 채경 생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능을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뭐죠? 아까 그 영화 얘기하신 거 지금 열혈검사요? 열혈검사 얘기 다음 무슨 얘기였죠? 어른 김장아? 그거 말고 잘못 들었나? 네. 기소청 얘기 정치 이슈를 아니야. 무서워. 아니야. 이럴 때마다 괜히 이런 요 언급을 다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야. 기소청으로 쪼그라들지도 모르는이라고. 순간 이거 할 때 정적이 있길래 왜 아무도 말을 안 섞으실까 싶었거든요. 네.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댓글 스포티파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처음 들으시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페니킴님이신데요. 방송 처음 듣는데 영화도서 산업 종사자들은 아니고 그냥 시네필들이 진행하시는 걸까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랑 킬링 디어를 안 보셨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시간이 훌쩍 넘는 방송임에도 정작 에피소드 제목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30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들을 주고받는 듯 하여서 저처럼 방송 타이틀에 솔깃해 시험삼아 눌러본 잠재적 청취자들에겐 다소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여러 사람이 진행하는 데 반해 방송에서 거론되는 개인적인 감상, 인사이트는 적다는 게 아쉽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뭐 콘클럽의 뒷부분부터 듣고 싶다는 이 파트랑 조금 뭐 결을 같이 하는 네, 그러네요. 충분히 뭐 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초반에 그게 고민이기도 맞습니다. 했고 쓸데없이 저 스스로도 사실은 팟캐스트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걸 할 때도 야 이거 너무 잡소리가 이렇게 많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난 많이 이거 들으러 들어왔는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저희 또 댓글 중에는 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패턴에 또 좀 약간 익숙해지셔서 이게 없으면 또 약간 허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채경 생활을 없애려고도 했었잖아요. 그쵸. 제가 아마 합류하고 직후였을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낸 의견이 아니 영화 이야기를 너무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인가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줄였잖아요. 진짜 소개하고 싶은 것만 하기로. 근데 점점 늘어났어. 그리고 댓글에서 좀 어색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때 채경 생활 짧아지니까. 네. 그리고 뭐 궁금하다는 그게 또 의견도 궁금하다는 있으셨고. 분도 있고 해서 약간 그 채경 생활이 본인들의 문화 생활을 약간 큐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라고 그때 그런 피드백이 와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의견을 냈다가 그런 피드백이 오니까 제가 바로 수긍했죠. 이래서 계속 이렇게 해오셨구나라고 저는 수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 채우려면 본문 파트를 늘리면 저희 녹음 시간이 2시간 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만치 채울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으나 근데 조금 본문이 늘어야 되는 거는 본문? 어쨌든 그게 맞는 거긴 같아요. 예.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뭐 스포티파이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나 애플 팟캐스트나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등을 통해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있죠? 네, 저희 메일 주소 bookmovi42@naver.com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다룰 거를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예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스타에서 최경사 검색하시면 되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고 또 혹은 뭐 또 이렇게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공이다.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주의 후원도 오랜만에 알아봐야죠.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가장 먼저 3월 30일부터 후원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들섬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시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침판님께서 4월 4일 11시를 기념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4,411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잘한다 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기억 니은 잘한다가? 뭐지? 우리 중에 뭐 있나? 이게 뭐 잘한다의 잘한다인가 아니면 기억 니은 다음에 좀 써주세요. 알뜰말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구만님도 4일 파명 기념이라는 그 이름과 함께 44,444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드무비님도 2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나물라면 123님은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고 후원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얀 레떼님께서 취뽀라는 이름과 함께 1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거 저희가 축하해야 저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해드려야 그러니까요. 돼요, 저희가 진짜. 축하해드려야 하얀레떼님 되는데. 취직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한번 이 얘기 우리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 아니면 차도 월급이 들어왔나? 아니요, 안 안 했나요? 했습니다. 네. 네네. 축하드려요. 하얀 아이고, 레떼님이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이를 낳으셨다가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가 찌뽀를 했나? 아니요, 그러니까 제 생일에 태어나셔가지고 네. 낳았다고 네. 해가지고 맞아. 아 그래요? 아닌가요? 딴 분이신가? 좀 아니면은 큰일 나는데 잘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편집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서향님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온님 2,22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몽어니 블랙티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혜영님께서 마지막으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신기한 게 네. 제가 기억 니은 잘한다를 찾아봤거든요. 한번. 그랬더니 AI가 알려줬는데요. 뭐예요? 온라인 온라인 채팅이나 톡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줄임말이래요. 아, 기억 니은은 괜찮아 그러네와 잘한다가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칭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건가? 기억 니은 잘한다는 그러네 잘한다 또는 괜찮아 잘한다 이렇게. 그러네 잘한다 괜찮아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음. 기억 니은 잘한다 자주 써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23회는 목서양님 그 전에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 전에 조금 우리가 남아 있어서 목서양님, 쇼미더 파면 책책북부님, 노들썸님, 루시님, 침팟 4월 4일 11시님, 기억니은 잘한다님, 4월 파면 기념 9만님, 위드무비님, 콩나물라면 123님, 제이드님, 목서양님, 네온님이 이번 회차를 스폰서를 해주고 계시고 하얀레떼 취뽀님이 액수가 큰 바람에 제가 뒤로 뺐는데 224회 투자자 하얀레떼 취뽀님, 자몽오니 블랙팅님, 김수민님, 최경혜영님이 224회를 펀딩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정으로 불러주세요. 네, 저희 계좌번호 333320343576입니다. 네, 어디죠?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이거는 남이부터 한번 해보죠. 네네. 저는 콘클라베 책을 마저 읽었고요. 그리고 에에오를 다시 봤습니다. 이거를 다시 본 이유는 코니모지님이 이 영화를 못 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아가들이 일찍 잠들어서 영화 한 편을 꼭 보자라고 하고 이걸 봤는데 코니모지님 잠들었다. 약간 좀 안타까운. 육아가 그런... 워낙 힘드시니. 네. 근데 왜 잠들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잠들 영화 포인트가 안 어느 떠오르긴 포인트에서 하네요. 자지? 답답해서. 그리고 저 그 언젠간 세계론 전공의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랄까 스릴생 그 전 거에 비해서 막 스토리가 탄탄해서 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 뭐랄까요? 세계관에 익숙해서? 아니 아줌마의 설레고 싶은 마음 때문에 러브라인에 약간 설레는 그런 것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나와요? 아니요, 그 푸릇푸릇한 그 인턴들의, 인턴들의 연애기. 네. 근데 제가 아줌마라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깜짝이야. 갑자기 끝나가지고 영화 시작했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안군. 네, 저는 노동자 없는 노동이라는 책 읽었고요. 요거 플랫폼 노동 다룬 책입니다. 네. 그리고 누가 썼나요? 요거 외국 작가입니다. 무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나 한국 작가인가 싶어서. 네, 외국 작가 책이고 한국 작가 거는 안희연 시인의 여행 에세이인 줍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안희연 시인 그거 요즘 알쓸별잡 나오시는. 네. 그렇게 막 흥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멤버들은 괜찮아 보여서 이번 거 약간 케미가 좀 안 나와요. 이번 거.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프로를? 네네네. 이번에 윤종신 배두나가 MC로 지금 누가리고 있는데. 근데 그 둘도 약간 벌써 어색한데요? 하여튼 그 예전에 그 약간 그 유시민 씨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희열이 하고 막 이럴 때. 여튼 거기에 출연하시는 안희연 시인의 여행 에세이를 읽고 있고요.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길래 승부 봤고요. 어땠나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정우영 캐스터의 그것이 그냥 되게 떠있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연기 참 잘하더만요. 네. 그렇죠. 워낙 어쨌든 떡대가 있어가지고 이 얄쌍한 이창호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물론 그 떡대가 다 가려지진 않는데 표정이나 이런 거 잡힐 때는 진짜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아인은 진짜 연기를 잘하는데 약간 천재형인 것 같아요. 이병헌이 노력형이라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 아쉬운 배우인데 그놈의 그 마약 때문에 유아인은 진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튼 재밌게 봤고 썬더볼츠 봤고요. 썬더볼츠 참 재밌습니다. 저는 최근 나온 마블 영화 중에 마블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항상 나왔던 캐릭터만 나올 수는 없겠으나 새로운 캐릭터가 너무 뜬금없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센트리 요 친구에 대한 빌드업은 참 좋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MCU 중에 새 캐릭터 빌드업은 썬더볼츠가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냥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안군이 이제 썬더볼츠를 자꾸 하고 싶어하는. 네, 밀었죠. 왜냐면 이게 흥행이 안 돼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아니 저도 반대. 저 이거 예고편이 한참 전부터 돌아다녀가지고 자꾸 틀어져가지고 봤는데 예고편은 되게 재밌더라고. 네. 근데 본편을 보니까 역시 마블이구만 이런 생각이. 일단 플로렌스 퓨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뭘 봤는지. 나머지는 저희 다뤘던 블랙 위도우에 등장했던 캐릭터도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영화 막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결국 마블은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쥐어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뭔가 쥐어짜가지고 아기를 맞춘다는 걸 너무 티를 내는 거지. 꼭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뭐 본인 그 일종의 총괄인 그 양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파이기? 네. 뭐 될진 모르겠으나요. 네. 그리고 빅쇼트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빅쇼트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왜요? 주식 투자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서 빅쇼트를 봤던 것 같아요. 뭐 답은 못 찾았으나.
그리고 데블스 플랜 시즌 2를 보고 시작해서.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봤는데 보고 있는데 긴데 재밌더만요. 네. 블랙미러가 응원하던- 재밌다 하는데. 블랙미러도 뭐 음. 재밌다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블랙미러를 단 한 편도 안 봐가지고 나도 안 봤어요. 음.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미러 요번에 나온 게 약간 블랙미러 자체가 약간 미래 얘기 네, 다루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 지금 그 어디냐 그 플랫폼 중에 왓챠에 있는 그 영국에서 만든 시리즈 약간 미래 다룬 거 있어요. 네. 엠마 톰슨도 나오고 뭐 아유 이 제목이 생각이 안 음. 나는데 그 느낌이 너무 나더라고. 그냥 저는 줄거리만 들었는데 예. 그 보고 싶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시스는 제가 그 눈이 안 보이는 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음. 아주 가까이 온 건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상이 안 맺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극장을 못 갔고 오늘 저희가 이따 다룰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 엄청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혹시 진짜. 상이 안 맺히면 여전히 음. 안 보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는 극장에서는 못 봤다. 넷플릭스에서는 아까 나왔지만 폭삭도 저 잘 봤고 악연도 폭삭 맞아요. 잘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초입에 맥스가 언급하려고 하셨던 사건이 그러니까 제가 그 오늘 그 박정민 배우가 그 출판사 네. 대표로서 이번에 김금희 소설가의 신작을 그러니까 자기 출판사에서 출간한 거죠. 듣는 소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제목이 첫 여름 완주인데 엄청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SBS 팟캐스트에도 오셨는데 마침 제가 오늘 그 김수현 기자랑 같이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원래 1시간짜리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하자 하다가 2시간 15분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만남을 위해서 제가 박정민 배우 거 영화 거의 다 보긴 했던데 안 봤던 것들도 마저 챙겨보고 일단 무엇보다 이 김금희 소설가의 첫 여름 완주라는 이 책을 읽고 갔는데 하여튼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동 교보 보니까 거의 뭐 아주 베스트 순위에 올라 있던데 그 김금희 작가 특유의 그 위트 있으면서도 이렇게 깊이를 왔다 갔다 하는 너무 그 매력적인 문체도 잘 살았고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전환시킨 게 아니라 애초에 오디오북으로 내기 위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희곡 지문 같은 것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오디오북이라는 정체성이 좀 더 강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빠르고 근데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너무나 매력적이면서 선명하고 김금희 소설가 책을 다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 거는 정말 대중적으로도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은 1인칭인가요? 네. 그러면 주인공이 글을 읽고 등장인물은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가 나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레이션이 있어요. 나레이션이 있나요? 네. 그리고 그게 오디오북에서는 성우가 하거든요. 그 성우가 읽는 나레이션을 제외한 모든 배역은 다 그 박정민 배우가 직접 섭외해가지고 최양락 씨도 네, 그래서 오늘도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가 자기랑 연이 있는 배우 한 명 최양락 씨만 자기가 섭외를 했다면서 그 섭외 과정도 들려주는데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양락 씨도 박정민을 모르고 박정민 씨도 최양락 씨한테 처음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박정민인데요부터 이야기하는 과정. 하여튼 그거 김수현 기자 커튼콜 한 2주 뒤에 업로드 될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하여튼 책도 매우 추천이고 오늘 박정민 배우를 2시간 동안 같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팬이 됐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멋있더라고요. 변산을 봤나요? 변산도 봤죠. 맥스 랩 한번 더 하고 싶으신 건가요? 변산 이후로 그건 그 아니고. 랩이 추가됐던 제가 네. 변산을 제가 되게 그때 왜 봤지? 하여튼 그 인상 깊게 봐가지고 최경사에서 다뤘습니다. 최경사에 달았구나. 네. 그래서 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랩하신 거죠. 네. 맞아. 거기에 랩한 건데. 꽂히셔가지고. 나 그래서 그 변산 영화에 나왔던 그 장소를 여행을 가가지고 다 돌아봤다니까요. 김고은도 거기서 맞아요. 굉장히 좋았고 박정민보다는 저는 하여튼 김고은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거기 나왔던 데들이 다 좋아가지고. 자 일단 저는 야당을 봤고요. 야당이 지금 300만 넘어서 올해 최고의 미키 세븐틴을 넘어섰어요. 재밌어요. 영화는 스피디하고 재밌는데 진짜 우리가 봤던 청불 아닌가요? 청불일 거예요. 네. 청불이고 그 빌런이 또 되게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누구예요 뭐, 빌런이? 강하늘이에요? 아니야. 강하늘은 빌런이 아니고 그 안 빌런이 유명한 재벌 2세 뭐 이렇게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아는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 하여튼 그 연기를 잘했고 유해진은 뭐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강하늘은 좀 너무 막 방방돼가지고 아우 그게 너무 패턴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뭐 부당거래 뭐 내부자들 뭐 이런 거 막 약간 어디서 다 본 것 같긴 해. 근데 그걸 잘 섞어놨어. 예, 그래서 오락 영화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감독님이 그 국선 변호사 그분이시죠? 맞아. 맞아요. 네. 배우 겸. 예. 네. 특수본 만들었던. 그리고 마리아라고 그 마리아 칼라스 전기 영화를 주연을 안젤리나 졸리가 해서 그 성악가 아니에요? 마리아 칼라스가? 맞아. 근데 그걸 안젤리나 졸리가 했다고? 안젤리나 졸리가 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다뤘던 그 스펜서를 만들었던 파블로 라라인 감독이 주로 이제 여자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 같은 걸 많이 찍는 사람인데 그것도 비교적 저는 이건 뭐 흥행은 잘 안 됐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마리아의 마지막 칼라스의 그 마지막 부분을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상 받은 영화죠. 우리가 빛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명작의 향취, 이렇게 좀 졸린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게 졸면서 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뒤에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럴까? 인도 영화인데 자본은 또 다 유럽 자본이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이게 인도 영화의 탈을 쓴 유럽 영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워낙 완전히 100% 인도 사람들의 얘기라서 나중에 생각이 날 영화 같아요. 이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썬더볼츠를 봤는데 그냥 플로렌스 퓨가 나와서 좋았다. 그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전처럼 보러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 이것도 극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야당하고 마리아까지만 극장에서 봤고 썬더볼츠는 뭐 극장에서 봤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조금 보기 시작하는데 더 스튜디오라고 애플 TV에 올라온 세스 로건이 이제 각본과 감독과 주연과 제작까지 했나?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영화 만드는 얘기거든요. 코믹이에요? 약간 코믹이야. 코믹인데 이거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영화에 대한 영화거든요.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 2편까지 봤나? 8편까지 있는데 요거가 그냥 정말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네필들이면 영화를 찍는 현장에서는 저렇게 오는 얘기가 벌어지는구나. 여기서 세스 로건이 그 할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대표로 나오거든요.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면 어떤 난장판이 펼쳐지는가, 어떻게 아부를 하는가, 어떻게 주연 배우가 그 이 프레스 투어를 떠날 때 전용기를 얻어 타는가, 어떻게 감독이 이 음악을 깔고 싶은데 이 돈은 안 줄 것 같고 할 때 어떻게 이 대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악을 쓸 수 있도록 돈을 쓰게 만드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주 따끈따끈한 거네요. 3월 26일에 첫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약간 업계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맞아요. 예. 실제로 막 미국 영화들이 그렇잖아. 실제 배역과 실제 배우 이름을 막 실명 거론해가면서 막 하잖아. 약간 그런 알면 좀 재밌는. 그리고 영광을 향하여라고 이게 이제 작년에 월드 시리즈를 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예,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괜찮다. 근데 만듦새가 뛰어나지는 않다. 그리고 바이러스 배두나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매블쇼에서 하는 그 저 영화 소개하는 코너에서 뭐 딱 강희관 감독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가지고 뭐 보러 가기도 했고 뭐 전에도 보고 싶었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급하게 가서 봤는데. 어제 봤는데 배두나는 이제 예전에 그런 요즘은 약간 무거운 작품들에 많이 나와가지고 막 엄근진한데 여긴 되게 가볍게 나와서 배두나의 매력을 볼 수는 있다. 초반엔 되게 좋았어요. 신선의 영화가 요새 나오는 우리나라 영화 같지 않네. 손석구도 되게 매력적으로 앞부분만 장기야도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장기야도 나와. 뭐 조연으로 나오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앞부분의 신선함이 제 개인적으로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용두사미가 된 그런 영화라서 뭐 추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찍어놓긴 4, 5년 전에 찍었다던데. 찍기도 오래됐어요. 찍기도 오래됐고 다들 얼굴이 되게 푸푸하다고. 예전 모습을 볼 수 있는. 개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하 씨의 에세이 단 한 번의 삶이라는 거를 봤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김영하가 이제 현재까지 위치에 오기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부모님의 얘기며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다 섞어가지고
지금 유명 소설가잖아요. 지금 네. 이 책도 베스트셀러고 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잘 설명해요. 그래서 뭐 김영하 씨 저랑 나이도 뭐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공감도 많이 되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또 한편으로는 있어요. 이게 김영하가 아닌 아무개가 이렇게 썼다면 이걸 누가 봤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거지. 그냥 장사미사였다면 이 책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긴 근데 합니다. 그렇게 치면 하루키가 위스키 먹고 달리기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그걸 소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장진 감독이 오랜만에 대학로에 이제 그걸 하나 연극 갖고 올라왔는데 꽃의 비밀이라고 이제 끝났는데 되게 유명한 뭐 이엘 영화 배우 뭐 이엘도 나오고 뭐 장은남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더라 남자 배우들도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나왔는데 장진 감독의 이런 연극들은 되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말맛이 있고 이것도 뭐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그래서 연극을 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저희 이영애 씨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네, 연극. 요즘에 보면 그 대배우들이 전도연 씨도 그렇고 문소리 씨도 그렇고. 아니 이번에 파과의 주연인 이혜영 배우도 그렇죠. 그 이영애 씨와 같은 연극을 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다른 연극이죠. 그러니까 근데 배역이 같은 거지. 네. 무슨 일일까 싶긴 해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찾는 데가 좀 없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영화가 제작 줄어서. 자체가 조금 영화도 줄고 영화는 뭐 엄청 줄었지. 그나마 스트리밍 서비스도 착수하는 게 조금 줄은 것 같고 뭐 그리고 다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이것도 지겹고 저것도 지겨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연극을 해보면서 자기를 리프레시하고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 자, 메인 코너죠.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하게 됐어요. 따져보니까 작년 9월에 베테랑 2를 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영화를 한 거 자체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반년도 더 지났어요. 우리가 물론 중간에 비키 세븐틴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한국인 감독이 만든 할리우드 영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한 건 베테랑 2 이후로 처음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주로 또 외화를 많이 하기도 해요. 최경사가 원래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할 영화가 더 없는 것도 같다.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뭐 야당 이런 건 우리가 하기가 조금 승부는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해볼만 했었을까? 해볼만은 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 근데 할 얘기 없을 것 같긴. 나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연기 잘하네. 그렇군.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현상이네요. 할 영화가 마땅치 않다. 한국 그러니까요. 영화 마땅치 않다. 파과 오늘 우리가 다룰 파과 뭐 썩은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파과? 부서진 과일? 네.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못난이 과일 뭐 이 네. 정도는 구병모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원작은 과연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책을 읽지는 못했고 노시스한테 어머, 어떡해. 특별하게 책을 좀 읽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제가 봤나요? 읽었는데 책은 갖고 왔네. 뭐 가보시죠. 책도 꽤 두껍네요. 또 네. 게다가 밀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밀리에 저는 있어요. 보다가 다 못 읽었습니다. 보긴 봤군요. 그래도 한 페이지. 아이씨 그걸 봤다고 할 수도 없잖아. 오잉. 능력하고 차라리 라미처럼 그냥 빨리 다 보든지. 네, 저는 끝까지는 갔어요. 어제 저는 빠른 저 속도. 영화 봤으니까요. 네네. 그래요. 어쨌든 할 말이 없네. 여기서 또. 대단히 감사들 합니다. 지금 네.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니까요. 네. 네. 원작이 궁금했던 이유는 뭐 미키 세븐틴의 원작이 궁금했던 이유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어요. 미키 세븐틴은 제가 안군한테 아마 책을 먼저 빌려가지고 맞습니다. 영화를 보기 영화 전에 개봉 전에. 책을 봤고 요거는 지금 못 봤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구병모 작가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 영화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책에는 그게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일단 단만 노시스가 한번 얘기해 줘봐요. 이 원작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느껴요?
관계성으로 놓고 보면은 영화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은근한 맛을 못 살려낸 오히려 선명하게 그냥 드러낸 네, 느낌. 그러니까 가장 이따도 이야기할 건데 2의 그 누구죠 조각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건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조명을 복잡하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영화는 스피디하게 나가면서 액션까지 넣으면서 뭐 거기서 때문에 이러는지 그냥 그 부분이 조금 네. 설명이 좀 안 되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랑 영화 보시고 책 읽으면은 훨씬 약간 전과 우리 교과서 문제 풀 때 나중에 전과 맞아요, 읽고 맞아요. 느끼는 그런 시원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화를 못 보고 책만 보고 온 상태인데 사실 예고편은 이제 그래서 예고편을 되게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예고편을 본 게 전부가 아닌가? 영화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진 않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더니 아 이거는 영화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책이 나는, 너무 네,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이 좋아서. 네, 책이 좋아서 책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읽었구나 끝까지. 근데 다 주변에도 파과는 네. 10명 만약에 읽기 시작하면은 그냥 쭉 보는 느낌의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밀리로 봤는데 글씨로 저희가 그래서 한 작게 해서 페이지만 봐요. 봤구나. 저는 그래서 네, 만약에 조금만 붙었으면 다 봤을 텐데 네. 근데 문장이 굉장히 쫀쫀하고 맞아요. 탄력 있고 탄탄합니다. 길지 않나요? 근데 네. 문장이? 맞아요, 문장은 길어요. 그게 되게 네. 신기했어. 그래? 만연체야? 6줄이 네. 넘어가는 문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세련된데 저는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상상이 됐냐면 박찬욱의 아가씨. 약간 그런 분위기가 살려지는데 영화 속에 그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엔딩 컷이 되어야 하는 결말이군요. 약간 소설에서. 세련미가 영화에 그만큼 살지 못했나라는 저는 궁금증. 제가 보질 않았으니. 근데 책을 봤을 때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뭐가 재밌니?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아예 굳이 다른 영화를 경험을 보지 한 않았는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보지 말고 올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해가지고 오늘 한 명 안 보는 날. 롤을 나눠서. 네. 제가 구병모 작가와는 아주 오래전에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 갔다가 그 이탈리아 버스 여행길에 잠시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마디를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작가가 그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청소년 문학 쓰던 그런 작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후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뭐 청소년 문학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좀 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파거 같은 영화의 원작자로는 제 뇌리 속에는 사실 새겨져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 책이 또 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댓글 중에 아까 안군이 이거 안 읽었나? 책도 하나라고 댓글을 주신 분이 있었던 거. 인스타에 있는 거 인스타에. 그래서 그걸로 보았을 때 우리 책영사단 여러분 중에서도 팬이 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병모 작가도 이제 뭐 중견 작가죠. 근데 감독은 민규동 감독도 베테랑입니다. 그렇죠. 한국영화 아카데미하고를 나왔고 그다음에 파리 8대학에서 영화 석사를 했어요. 네, 베테랑 감독이고요. 뭐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를 했으니까 오래된 거죠. 김태훈 감독하고 아마 같이 공동 연출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민규동 감독의 가장 흥행이 잘 된 영화는 내 안의 모든 것. 그렇죠. 내 안의 모든 것. 459만 관객을 동원했었고요. 그때 저도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임수정하고 이선균하고 류승룡하고 이렇게 나온 코미디였죠. 그렇다고 해서 이 민규동 감독이 흥행 감독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좀 부족한데 어쨌든 그쵸. 또 100만짜리 영화도 몇 편 있어요. 200만도 하나 있더라고요. 다작이에요. 그래도 꽤 꾸준히 네. 영화를 만들어 올 수 있고 꾸준히 투자자가 붙은 그런 감독이죠. 각본, 감독, 제작을 모두 겸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파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노인 킬러 이야기고요. 그것도 이제 여성 노인 킬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 역시 베테랑 배우인 이혜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파과가 구병모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 충무로에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뭔지 어쨌든 만들어지진 않았어. 많이 엎어졌대요.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봐도 영화를 제가 보면서도 야 이거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현재는 파과가 이제 나름 뒷심을 발휘하면서 오늘 1일 박스오피스하고 예매율 모두 썬더볼츠를 제치고 아이고야. 오승만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예매율은 또 계속 상위권 굉장히 높았는데 희한하게 또 근데 1일 박스오피스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또 모르겠어. 나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지. 요즘 차트는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숫자가 안 나와. 근데 진짜 안 보는 것 진짜 같아요. 너무 영화를. 안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뭐 1등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거 300만 넘어서 그것도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2등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만 몇 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극장가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병모 작가의 파과 소설이 출간된 게 2013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12년 됐네. 네,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이 출간한 이후에 민규동 감독이 파과의 초고를 처음 쓴 게 2019년 7월이래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출간 이후 초고까지도 6여 년이 걸렸고 초고 이후 영화 개봉까지도 6여 년이 흐른 겁니다. 아까 맥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과 출간한 이후에 워낙 로그라인으로 딱 축약시켰을 때 보더라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제작사들이 감독들이 연락을 줬다고 해요. 여러 업계 사정과 제작 환경상 많이 엎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영화사 수필름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됐던 거죠. 이때도 구병모 작가 입장에서는 그냥 엎어지지만 말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병모 작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본인 소설 외에 벗어나는 다른 영화화, 뭐 뮤지컬화에서는 연출가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피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 스타일은 소설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영화는 영화 감독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만남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도 이번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내 소설이 어떻게 영화됐을까가 매우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께서 책을 읽으신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장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병모 작가가 이야기를 쓸 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영화에 비유하자면 이를테면 미장센이나 카메라 워킹이 문장에 해당할 것 같은데 내 소설에 있는 그 문장의 무언가를 영상으로 재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문체가 좀 6줄에 이어질 정도의 만연체다 보니 그 긴장감을 어떻게 영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 그래도 감독이 고민을 했구나. 이 문장의 분위기를 챙기려고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영화는 민규동 감독이 무려 136곡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8부작으로 시리즈로 만드는 시놉시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인터뷰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데 파과를 읽었을 때 떠올린 주인공은 틸다 스윈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에게 소설을 보내주면서 시나리오를 조금 전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봉준호 감독도 오케이를 했는데 회사가 혼냈대요. 회사에 말했더니 한국 영화나 제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뭐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틸다 스윈튼의 버전이었다면 근미래의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킬러 이야기의 버전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버전을 포함해서 뭐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것 버전, 뭐 인물의 배경이 변경된 버전, 엄청나게 다양한 버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이 역을 이혜영 배우가 뭐 잘했건 못했건 그걸 떠나서 혹시 생각나서 이 역을 누가 했었으면 진짜 잘 어울렸겠다 하고 싶은 생각이 뭐 한국 배우든 외국 배우든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때 소설 읽었을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한국 배우, 외국 배우. 틸다 스윈턴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네. 안젤리나 졸리는 어때? 안젤리나 졸리 저도 사실 살짝 생각하긴 했는데 나이대가 조금 아직 젊지 않나요? 나이대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분장으로 커버한다고 생각했을 때 커버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안젤리나 졸리는 어떻게 커버해도 여기서 말하는 그 쇠잔한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 양자경 어때? 양자경. 무술 되잖아 일단. 근데 좀 덜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덜 날카롭다. 서글서글한 책의 느낌이 더 날카로운. 그러니까 책이 더 날카로운 느낌. 책이 더 날카로운. 그럼 저기 어때? 저기 그
아우 그 3 빌보드로 여우주연상 받은 그 배우 누구야? 그 맥도 맥도날드. 맥도먼드. 맥도먼드. 네. 거기는 어때? 거기도 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저는 느낌 아닌 것 할 같아. 거면은 어. 그분 퓨리오사 아. 이름이 떠오르지 또 않는 이래. 쇼팽이랑 못 살아. 사귀었던 여자. 디올 향수. 다들 지금 네. 단어가 샤를리즈 떠오르지 테론. 않는 샤를리즈 샤를리스테론. 샬리즈 테론. 테론. 아 샤를리즈 테론은 너무 미녀 아닌가? 미녀면 안 근데 되나요? 그럼 양자경은 근데 샤를리즈 테론 그 살인마 연기한 거 못 보셨어요? 너무 눈이 몬스터 떼끗하고. 몬스터 때? 살 몬스터 몬스터. 살 엄청 이렇게 응, 응. 쥐어가지고 샤를리즈 테론이 매드맥스 퓨리 로드의 그런 느낌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아. 네. 어. 근데 한국 배우 머리 빡빡 깎고 한국 배우 김혜자. 어렵다. 네. 딱히 있지 않아. 김혜자 선생님 너무 멋지실 것 같은데. 한국 배우 뭐 젊었는데 좀 나이 들게 했다고 한다고 쳐봐. 한국 배우 중에 이런 역할을 의외로 이제 전도연 배우가 전도연. 길복순이나 그런 류의- 현녀가 좀 네. 하긴 아, 했어요. 전도연 잘 이번에 어울린다. 했던 그 뭐야 리벌버 거기 봐도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 나긴 한다. 로마 서머는 어때요? 우마 서먼. 킬빌 킬빌 너무 생각이 너무 너무 강해서 있어요. 킬빌 너무 강해. 킬빌. 아, 이 노란 타이츠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캐스팅이 제일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하고 이유가 보니까 참 쉽진 않네. 이 네. 배역이. 계속하죠. 네. 네. 근데 이 이혜영 배우가 캐스팅된 거는 촬영 7, 8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됐네. 네. 근데 딱 보자마자 이 아우라라면은 뭔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를 보면 그 되게 반복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 인물의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를 한다던가. 화상신에서. 네네네. 그것을 그 감독 입장에서는 이 소설의 스타일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었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노년의 조각이 자신의 기억 속을 걷는다거나 혹은 과거의 대사를 현재 인물들이 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이 조각이라는 인물이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됐는데 요때의 편집본과 국내 상영본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상영용에서는 조각의 은퇴와 노화에 대한 드라마는 확 줄이고 투우와의 갈등과 대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소설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지금 음. 말씀하신 분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남이가 불가피하게 영화를 못 본 관계로 노시스가 줄거리를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미님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파이팅. 영화 파과의 줄거리고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주요 등장인물을 말씀드리면 조각이라는 극중 조각이라는 배역을 이혜영 씨가 했고요. 그다음에 아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젊은 시절에는 신시아 배우가 했죠. 그 신성방역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방역의 40년 차 레전드 킬러인 60대 노인 역을 이제 이혜영 씨가 한 거죠.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배역으로 투우라는 배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영화 보면서 자꾸 투로 들었어요. 네, 예. 숫자 2 그 얘기하는 모르고 볼 때는 투우라는 배역은 김성철 배우가 했고요. 갑자기 그 신성방역에 등장해서 새롭게 투입된 청년 킬러입니다. 이분이 티라미수 맞죠? 뭐가 티라미수야? 티라미수 케이크 아닙니다.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혜영, 그러니까 조각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티라미수 케이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쇼츠에 그 노래 부르신 분인가요? 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나이대가 달라졌나 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나 알려줘야지. 그 노래는 알아. 티라미수 네, 케이크. 그분이가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젊어 보이려고 발악을 한다 내가 또. 아닙니다. 그래요? 네. 빨리 찾아봐요. 그래서 조각의 그다음에 스승으로 류라는 또 배역이 나오는데요. 이건 김무열 배우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강 선생이라고 조각에게 이를테면은 어떤 자극을 주게 되는 배역으로 조각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수의사인 강 선생으로 연우진 배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뭐 김강우, 옥자연, 최무성 등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바로 반가울 만한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입부는 조각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65세 여성 킬러인 조각은 신성방역이라는 청부살인 조직에서 40년간 활동해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녀의 신체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조직 내에서도 점차 그녀를 퇴물 취급하며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러던 와중에 신성방역이라는 조직에 젊고 혈기왕성한 신입킬러 2가 합류하면서 조각의 위치는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2는 조각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상하리란 만큼 그녀를 도발하고 위협합니다. 그는 조각에게 킬러로서의 생명이 다했음을 상기시키려 하면서 자꾸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조각이 우연히 수의사 강 선생을 만나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감정을 배제한 킬러로 살아온 조각에게 수의사 강 선생과의 만남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감정들, 인간적인 관계는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연민과 같은 잊고 살았던 낯선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각이 강 선생과 관련된 의뢰를 망설이게 되면서 조직과 투 모두가 표적이 될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각을 자꾸 이렇게 도발했던 투는 사실 과거에 조각이 그 투의 아버지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투는 20년간 복수를 위해서 조각을 찾아 헤맸던 그런 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는 강 선생의 딸을 인질 삼아서 조각과의 마지막 대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죠. 조각과 투가 페어가 된 놀이동산 해피랜드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데요. 조각은 결국 투와의 격렬한 사투 끝에 그를 죽이고 강 선생의 딸을 구해내면서 비극적이면서도 강렬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각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끝!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말이죠. 그 투가 조각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킬러라는 거를 아는데 영화에서는 보면 투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잖아요. 일종의 그 아버지한테 되게 증오심을 갖고 있잖아. 근데 한편으로 이 조각이 아버지를 죽여서 놀라긴 했지만 그냥 막연히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이렇게 생각은 또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영화에서 그게 처리가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조각을 동경하는 캐릭터로 그려진 거잖아요. 그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게? 그 소설에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는데 제가 댓글을 찾아보다가 어떤 그 왓챠피디의 댓글 중에서 굉장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이 투어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 건데 투 너 나와 조각이 엄마야 연인이야. 엄마 아니 연인이잖아. 지금 내가 조각을 여자로 보고 있잖아. 엄마로 대하고 있지 않잖아. 다시 물어볼게. 조각이 엄마 연인이야. 엄마. 연인이잖아. 너 지금 강 선생님만 보면 기분 더럽잖아. 조각이 어떻게 네 엄마야. 조각이 엄마 연인이야. 연인? 엄마잖아. 너 지금 혜니도 거슬리잖아. 이렇게 한 게 굉장한 좋아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그게 소설에서는 훨씬 더 잘 되나요? 드러나는 약간 나는 그 수의사 그 소설에서는 수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 협력 의사. 네. 그 의사와 조각관의 관계도 영화를 보면서는 그게 서로 썸을 타나 이런 느낌을 사실은 잘 못 받았거든요. 저는 뜬금없는 말이지만 연우진 배우가 이렇게 충분히 연기를 잘 못해낸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것도 결국에 그 배우의 연기는 연출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둘의 관계를 모호하게 그린 게 아니라 아예 안 그린 것 같아요. 나도 그냥 그렸다는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소설도 소설에서 조금 더 잘 나와. 그러니까 둘이 약간 썸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영화적으로는 난 썸 탄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그래서 과연 이분은 일종의 그 가족에 대해서 갑자기 동경이 생기신 건가? 아니면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남자에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지라는 의문이 저도 들었어요. 그건 이제 류와의 관계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게 링크가 문득문득 나오긴 하는데. 되죠. 그러니까 류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류와 또 감정이 또 잘 안 그려진 부분도 좀 있어요. 소설에 비해서. 오히려 영화에서는 류랑 그 신시아, 조각이 네. 류를 확실히 좋아하잖아. 네, 네. 남자로 이성으로 좋아하잖아. 그쵸. 서로 근데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음, 말자라고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서 이제 서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니까 약점을 약점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류에 대한 감정, 류를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 거기서 뭐 멘토로 여기나요? 약간 뭔가 섬긴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류에서 느꼈던 젊은 날의 어떤 감정을 그 수의사 강 선생한테 불현듯 느끼면서 이를테면 투영이 되는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그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회상신이랑 엎어지면서 그러니까 가는데 소설에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영화가 도대체 소설이 궁금해진다고 원작이 궁금해진다고 한 게 도대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자꾸 약간 애매해진다는 느낌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원작이 좀 궁금해지긴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이 남이는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지가 모르겠네. 언제쯤 하는 게 좋을? 영화 얘기 저요? 조금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저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럴까? 그럼 라미부터 한번 저는 책을 소설을 어떻게 봤는지. 소설을 본 거에 대해서 아까 진짜 책영사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을 영화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편으로 뭐 2시간 정도의 한 편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소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감정씬을 굉장히 세세하게 그려내는 그런 문장이 많은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근데 그걸 파과가 이번에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먼저 한번 이 소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 책을 이제 맥스님이 책 읽으세요. 이제 오더 내리셔가지고 이거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읽게 되나? 그래서 밀리서재에서 구매해서 이제 먼저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볼 예매를 해놓고 못 간 건데. 이거를 영어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저희가 위키드 뮤지컬을 보고서 위키드 영화 1편까지만 보고 나왔을 때 그 약간 찜찜함 아세요?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 파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렸을 때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주인공이 아주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를 전반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사람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냥 가족애 같은 건데 그쵸. 헷갈릴 수도 있고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네, 친구의 아가페적일 우정이었는데 이게 사랑인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는 젊은 시절에서부터 나이 든 시절을 쭉 그리다 보니 저는 이거를 한 배우가 하나의 짧은 영화 속에서 다 그려내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가 그 마음을 누가 옆에다가 써주고 지금 그 느끼는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막 자막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진짜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유년 시절과 이 조각을 구분하잖아요. 배우가 다른 배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사람이 붙지는 않는 것 같아. 잘 착 이렇게 막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느낌도 느낌이 수다에선 잘 붙여서 연출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살리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갔다면 저는 그냥 이런 액션 씬이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여성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 영화 정도로 보고 나왔겠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제 나름으로는. 실제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민규동 감독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영화로 만드냐? 그래서 아마 인터뷰를 시네21에서 그 구병모 작가하고 같이 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본인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뭐 액션을 좀 많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건 상업 영화고 상업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버릴 걸 많이 버리고 지금의 형태가 나온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책만 본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사가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부분이
그 촘촘함이 네. 잘 짜여져 있는데 이걸 과연 영화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풀어낼지가 되게 쉽진 않은 작업이겠다 느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명장면이라고 느끼는 예를 들면 너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 그 대사 영화에 그대로 네. 나와요. 너 죽여도 되니?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음.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본 거의 영화만 봤다고 할 수 영화만 본 있는 거죠, 영화만 영화만 봤다고 본 할 거죠. 수 있는 안군의 얘기를 듣고 영화와 책을 다 본 노시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군 어떻게 봤어요? 일단 안군이 이런 영화를 평소에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볼 영화야 아니면 볼 영화야? 안 봤을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소설이 궁금해졌거든요. 보자마자 영화를 보자마자. 근데 분명히 영화보다 소설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혜영 배우의 연기가 참 좋았고 그분의 서사가 이 영화의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각의 이야기보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손톱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손톱?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손톱이라는 키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톱이 류와의 이야기, 그리고 손톱에서 조각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조각의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다룬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각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여주잖아요. 과거가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쨌든 액션물을 넣었다 보니 다양한 액션 씬들이 있는데 조각에서의 벌어지는 액션이 이혜영 배우의 액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때의 상대역인 그 투의 액션과 류의 액션을 비교해 보면 류가 훨씬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어쨌든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투는 계속 교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끈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긴장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런 팍팍 뭐 그런 느낌도 없고. 근데 문득문득 나오는 손톱대, 류대의 모습들은 존윅 같아요. 왜냐면 류가 그 범죄도시에서 갈고 닦은 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빌런으로 갈고 닦은 이 칼솜씨 거기서 또 칼을 써요 또. 맞아요. 그 김무열 배우가 등장하면서 김성철 배우 캐릭터가 저는 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리고 김성철 배우의 연기도 아까 그 박정민 배우 이야기를 해서 공교롭게도 박정민 배우의 초창기 영화인 들깨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박정민 배우가 되게 그 테러리스트 뭐 그런 류의 인물로 나오는데 나 나쁜 사람이야, 나 나쁜 사람 연기하는 거야라는 그 이런 알겠어. 풋풋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여기에 거대한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캐릭터로서 너무 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과거에 그렇게 문득문득 등장하는 별로 대화 없는 신시아와 김무열의 장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이 김성철 이 배우가 약간 나 나쁜 놈이야, 나 나쁜 놈 연기한다 이런 느낌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매력적이나 그때 풋풋한 난 이 얼굴을 처음 봐. 저도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나름 연기 괜찮게 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연기를 못 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하여튼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받다 보니까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그냥 보게 되는 뭔가 분명히 저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노년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왜 저 일종의 풋사가 같은 녀석은 나한테 이럴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소설에서는 잘 풀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영화에서는 저한테는 많이 와닿지 않아서 맞아요. 이게 소위 말 앞에 이제 유년기와 이 노년기가 사실상 이게 감정선이 이어지어야 되는데 그 이어짐이 잘 안 보이고 그 사이를 이 영화가 어쨌든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션으로 메꿔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액션마저도 저는 탐탁치 않은 느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 근데 신기하게도 평이 좋더라고요. 전문가들 평점이 거의 다 3.5던데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지. 지금 아까 그 스포티파이에 그 댓글 주신 분처럼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 지금. 아, 근데 맥스 신경 쓰고 있었어. 야, 근데 사실 그 평점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아 이거 이혜영 배우에 대한 헌상가? 라는 느낌을 헌상가? 받았어요. 그 일종의 한 줄 평들이. 그 한마디로 약간 주례사비 평이다. 약간 왜냐면 영화에서도 이혜영 배우 대단한 거 알겠는데 음. 저한테는 너무 과하게 일종의 그 샷들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뒷모습을 잡는데 이렇게 길게까지 잡을 필요가 있나? 라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몇 개가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영화 책을 모두 보시죠. 지금 제가 약간 충돌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직 이 모든 걸 유기적으로까지는 제가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산발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김성철 배우 2의 연기의 문제가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고민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서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의 조각에 대한 심리를 우리한테 이를테면 저도 지금 아까 스포라 그러고 했는데 사실 스포 아니거든요. 영화상에서도 책에서도 이 중반부에 바로 나와요. 투와 조각의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가 초반에 들어와서 조각을 향한 그런 견제나 위협의 이런 부분을 마치 나중에 반전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초반에 투의 이를테면 서사에 대한 설명 없이 좀 약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투가 계속 투는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그려져요. 기억하세요? 뭐 눈깔 뭐 떼고 뭐 네네네. 모르죠. 모르죠. 미안해. 그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투는 굉장히 이를테면 거의 굉장히 만능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손 다 뭐 자르고. 네, 되게 그렇게 큰 덩치 아니에요. 사실상 왜소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 덩치로 그 수명을 제압할 정도로 처음부터 강력한 이를테면 병기처럼 등장하는데 이 위협적인 인물이 저 노쇠한 여성 킬러를 이유 없이 막 견제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가 나중에 이를테면 이렇게 퍼즐처럼 풀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책에서는 그 부분이 이를테면은 투의 조각에 대한 그 자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마치 이게 반전처럼 처리되면서 그래서 그 뭐랄까 관객으로 하여금 투의 심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화 안에서. 그 투의 영화에서는 투의 낙서가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게 마치 소설에도 나오나요? 기억이 정확히 나도 그러면은 뭐 안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요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를테면은 영화 소설의 대조적으로 가장 비교해서 좀 읽을 수 있는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서 책을 가져왔는데 130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죠? 캐비넷 열어가지고 조각과 자기 아버지와의 이를테면은 누가 어떻게 죽였고 막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투의 자기 고백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주친 첫 순간 투는 그녀의 버들 눈썹과 옴쏙한 두 뺨이며 강팍해 보이는 입술을 바로 알아보았고 물론 상대편에서는 소 닭 보듯 멀뚱히 건너다 보며 이쪽에서 선배에게 건네는 인사를 거절했다. 우리는 서로 모르고 지내도 되네. 팀워크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지내서 이익될 만한 사람도 아닐세.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함이 확실해지자 그의 몸 한 귀퉁이에서 약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 시절과 그것을 이루거나 무슨 몇몇 장면들이 요동하며 그의 눈꺼풀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자, 이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이미 늙었고 완고하며 현명함과는 거리가 멀지. 그렇게 무심히 고개 돌리는 순간 언제라도 내 손가락 5개를 펼쳐 당신의 머리를 쥐어 터뜨릴 수 있지. 당신은 방심할까? 당신은 막거나 피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는 않겠지. 시선의 속도와 마음의 움직임을 몸이 따라잡지 못하리라는 걸 스스로 잘 알겠지. 어떻게 한때 내 아비의 대갈통을 박살냈던 여자가 고작 그런 일을 그것만은 있어서는 안 될 일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2가 설명이 돼. 2의 내면이. 맞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으로만 설명이 돼. 혹시 배우들의 무게와도 좀 상관이 있나요?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배우 캐스팅을 봤을 때는 이혜영 배우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 뭐 손톱 조각 2 뭐 류 다 약간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쏟아내는 느낌을 받았는데 영화의 캐스팅을 봤을 때는 이혜영 배우가 끌고 가는 멱살 잡고 가는 영화겠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느낌에는 김성철 배우가 선방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재감은 뚜렷하고 그쵸. 되게 에너지가 느껴져요. 맞아. 김성철 배우가 등장할 때마다 오씨 일단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너무 다 위협적으로 쑤시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냥 등장하면 안 그래도 이쪽 이혜영 배우는 65세 막 그 자신의 신체가 지금 막 곳곳에 문제가 발생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 킬러에 비해 이 20대 30대로 보이는 이 혈기왕성한 청년은 너무 위협적으로 그려지니까 긴장감은 팽팽히 가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 소설의 맛은 영화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애초에 추구하는 맛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영화는 정말 액션으로 달려가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거는 원작에서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 조각과 투와의 관계, 조각과 강 선생과의 관계를 모호하다 혹은 그려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조각이 60대 여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여성이 남성과 맺는 관계에서 어떤 섹슈얼한 부분, 성애적인 부분을 바로 떠올리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지 일종의 않나. 편견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 조각을 대하는 강 선생, 근데 조각은 강 선생한테 뭔가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면서 조각의 심리는 계속 이렇게 뭔가 요동치는데 그러면 저도 자동적으로 강 선생은 그러면은 조각에 대한 마음 뭐지? 약간 이런 거를 강 선생은 그다지 뭐 없지 않아요? 강 선생은 그냥 영화적으로는 뭐 없지. 없어요. 뭐 책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투와의 관계에서도 책에서는 훨씬 저는 아까 지금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투의 조각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뭐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존경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동경, 존경, 사랑도 있고 그 따뜻한 그 가정을 연상시키는 것에 대한 또 막 애착도 있는 것 같고 애증도 있고 맞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그 구원자의 느낌도 있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화에서 그게 잘 드러났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드러났다고 보진 않아요. 마지막 결말에서 그렇죠.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빌드업 된다는 느낌은 그렇죠.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어가는 과정에서 설명해줘요. 대사로 설명을 나 해버리지. 기억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정보가 오히려 주어지니까 상상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사실 약간 그 투가 조각을 이를테면 성애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화에서는 계속 일단 그리고 처음에 너무 조각을 향해 투가 너무 막 돌진하고 막 너무 그 위협적으로 견제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그런 걸 털어놓으면서 감정적인 씬으로 흘러갈 때 조금 이렇게 끊어진다는 느낌도 있었고 설득이 좀 잘 안 된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60대 굉장히 머리가 정말 희게 나오거든요. 그런 아주 사실 일부러 더 그렇게 여성한테. 한 것 같은 게 요즘 어머님들이 그 정도 나이대가 아니지. 다 그렇진 않죠. 우리 엄마랑 동갑이야. 65세면.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본인이 이거를 썼을 때의 노인이 60세 나이였던 거고 지금과는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혜영 배우가 여기서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어떤 뭔가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핀트가 나가는 느낌은 좀 있어요. 왜 소설에서는 충분히 투의 조각에 대한 마음에서 여지를 줬었는데 여지가 있었는데 왜 영화를 보고 나는 그걸 못 느끼지? 약간 거기서 좀 약간 미스매칭되는 뭔가가 있어요. 확실히 둘 다 보니까 둘 다 본 사람의 발언은 역시 헷갈린다. 이게 어느 게 영화 얘기고 어느 게 책 얘기인가 막 섞이니까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는 느낌. 그래서 재밌는데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컨대 지금 책과 영화가 달라서 헷갈린다? 그러니까 아니면 책의 설명이 영화로는 잘 안 됐다? 이런 거예요? 책이 더 좋다는 책이 더 말씀이신 좋다? 거죠? 그 얘기인가? 그러니까 뭐 굳이 호를 따지자면 저도 책 쪽인데, 근데 다만 민규동 감독이라면 저렇게밖에 각색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액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면 그런 정도로 풀어내는 거는 가장 합리적인 선이었겠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시각적인 정보가 오히려 주어졌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상상이 제한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매체의 특성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책의 문장 하나하나대로 해서 영화를 정말 길게 몇 시간짜리로 만들었다면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 책도 처음부터 전철 장면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임산부를 향한 네. 폭력. 영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장면들은 영화 책을 그대로 옮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가 잘 가져가긴 한 것 같아요. 그 구병모 작가가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파과가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은 그 안에 여러 겹의 레이어가 겹쳐 있고 삽입된 상징과 함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만큼 영상으로 빚어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못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화를 보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레이어가 많고 삽입된 상징과 함축이 상당하다. 이래서 사실은 이런 인터뷰를 보면 어쨌든 책이 좀 되게 궁금했던 거는 사실이고 이거 좀 이따 물어볼 건데 그래서 책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이걸 지금 답하지 말고 한번 좀 생각해 봐줘봐요. 자꾸 나 읽지 말고. 나 엄청 바빴는데. 저는 그냥 뭐 가벼운 얘기부터 하자면 일단 저는 초반에 나오는 그 공간이 되게 좋았어요. 미술 그 말리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인쇄. 요새 저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저 세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런 데를 어디서 찾아냈지? 예, 말리동이면 그 한겨레 신문사 있는 뭐 그 언저리 어딘 것 같은데 거기가 여기 되게 미술이 좋고 원작 구병모 작가의 원작에서는 아마 그 신성방역이 지하가 아닌가 봐요. 네. 근데 여기는 지하로 됐는데 그 공간이 되게 그럼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라져가는 데를 찾아놓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이 영화가 좀 편집이 튀는 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정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싶은데 저 이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그쪽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사회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계속 편집이 잠깐 튄다 이런 느낌이 있는 데가 있었고 그 튀는과 동시에 스턴트 더블도 튄다. 배역도 튄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게 액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영 배우가 나이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튄다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었어. 그건 액션 영화로서는 되게 큰 결함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본인도 되게 그 이영 배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 젊은 배우는 천천히 하느라고 힘들었고 스턴트 더블은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 이영 배우는 또 빨리 하느라고 힘들었고 서로 다 힘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튀는 건 조금 박자감이 그랬습니다. 달라요. 네, 박자감이 확실히 달라. 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영화 저는 책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기대했던 거는 파과 늙은 여성 노인 킬러의 이야기 그리고 이혜영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다큐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리얼리즘의 영화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약간 영화를 보고 나오면 판타지를 보고 나왔던 약간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 회상씬도 그렇고 신시아가 또 그 마녀 거기서 나오죠. 예, 나오죠.
뭐 그 마녀 거의 판타지 아니야 그 영화 맞아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맞아요. 마녀 생각도 납니다. 판타지를 봤나? 특히 그 걔가 나와가지고 김무열이랑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닐 때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근데 이혜영 배우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규동 감독의 제안으로 소설을 읽었는데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조각이 가진 파워가 궁금했다. 수수께끼 같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를 영화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상상이 안 됐어요. 액션 영화에 거칠고 뻔한 대사 스타일이 있는데 할머니의 말투로는 상상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혜영 배우가 얘기했던 영화를 찍기 전에 얘기했던 수수께끼 같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이 어쨌든 소설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근데 영화에서 실제로 그게 약간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조금 내가 기대했던 영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아까 안군이 얘기했던 그런 건데 뭔가 조각의 그 전사 손톱 시절 쫓겨나고 그 눈밭에 버려져 있던 거를 김무열이 뭐죠? 발견하죠. 그 이름이 뭐죠? 김무열이 거기서 류가 발견해서 데려왔다가 밥을 먹여주고 얘한테 햄버거 어떤 먹이고. 가족이라는 거를 느낌을 주고 얘를 키워서 또 다른 킬러로 만드는. 그럼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버림받았던 그리고 소외됐던 이 사람이 어쨌든 킬러의 집안이지만 거기서 따뜻한 뭔가를 받고 성장해 나가가지고 킬러로도 한참 뭔가 활동을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됐어. 늙었어. 65세가 됐어. 그런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건데 거기에 갑자기 막 김성철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애초에 기대했던 스토리하고는 조금 달리 방향 자체가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네. 만약에 그 초창기 그렇게 가족애를 느꼈다가 킬러가 되면서 그걸 상실하고 그 다시 가족애를 느끼는 과정으로 빌드업이 되면서 그 킬러 시절에 자신이 그런 그 감정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투우를 만나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었다면 투우도 한번 등장하니까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소설이 그런 느낌이겠죠. 흐름이.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거를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는 잘 찾진 못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뭐 내가 기대한 거를 포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첫 번째는 뭐냐면 하강에 대한 얘기. 이 하강의 품새. 네. 하강이라는 건 어떤 기분이고 하강이라는 어떻게 건 내려와야 인간한테 하는가. 그렇지. 바로 그거.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비즈니스. 시대가 변하면 비즈니스도 좀 이렇게 일테면 그 투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김강우가 하는 네. 것처럼 아니 그 지금 꼰대처럼 옛날처럼 그런 어떤 명분을 찾아서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되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노시스의 그 사투리 쪽으로 하자면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도 같고 노력했으니까. 비질란테 얘기. 약간 사적 복수에 대한 얘기가 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경단 얘기고 그리고 복수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무엇보다 쓸모에 대한 얘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뭐죠? 처음으로 쓸모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이 되었지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잖아요. 쓸모란 뭐 쓸모에 대한 얘기.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 영화에 있긴 한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원작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걸까? 이렇게 궁금했던 거고 구병모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성 방역과 관련해 소설 속의 류와 조각은 방역이 남을 해치는 악행인 걸 인식하고 있지만 영화에서의 조각은 이를 신성한 작업이고 칭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어떤 관객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아마 뭐 비질란테 얘기나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자 하는 거고 이건 감독의 얘기인가? 나이가 들수록 사회로부터 쓸모없음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존재 자체를 흔드는지를 다룬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거는 아마 감독의 얘기를 네. 기사가 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것도 확실히 이 쓸모없음의 공포에 대한 얘기를 여기가 확실히 설명을 했나? 그건 또 잘 그렇군요. 모르겠거든. 괜히 애매한 그런 러브라인 같은 러브라인도 아닌 뭐 약간 그런 감정들이 섞여 들어와 있는데 영화는 그게 좀 생경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노시스한테 그러면 원작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다고 본인은 느꼈는지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짧게 말하면
책을 읽어보세요. 이거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가 책의 내용을 안 담은 것도 없어요.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어떤 장면은 아까 지하철 장면 같은 경우 놀라우리만큼 잘 영상화했어요. 근데 책의 맛을 못 살렸는데 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가 빠져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은 근데 그런 맛을 살려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말 쇠잔함, 그 레전드 같던 킬러가 저물어감이 잘 전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에서 이혜영 씨는 뭐 손도 떨고 아프다고는 하는데 툼레이더처럼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맞아요. 산을 막 근데 어디서 손 계속 이러시는데 잘 꽂고 손 이러시는데 잘 쏘고. 그리고 저 물론 레전드였겠으나 그녀가 65세라는 신체적인 나이를 거스를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레전드를 유지하려면 그 자기 안에 분투 같은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잘 찔러 막 다 잘 죽이다가 갑자기 손 떨고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없어 이 캐릭터가. 근데 책에서는 그런 지점이 잘 설명이 돼 있다. 너무 힘들어 보여. 모르겠어. 아무렇게도 책에 다 나와 있어. 영화랑 책이 싱크로율은 높아. 맞아요. 자, 바로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관람객하고 전문가 평점 및 리뷰로 갈게요. 네, 오늘 그 전문가 평점과 관람객 평점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 아까 안건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분들의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2.5점을 주신 허나몽 평론가, 겉은 새빨간데 속은 싱거운 과일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진짜 다 3.5점을 주셨고 그중에서 보자면 이용철 평론가께서는 먼 옛날 가죽부츠에 채찍을 휘두르던 황정순 씨를 떠올렸다. 누구예요, 황정순 씨가? 이분이 저도 찾아보니까 옛날 배우신데 어떤 그 마부라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여성 역할을 여성 배우 하셨나 그 봐요. 황정순 씨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엄청 봐요. 유명한 배우인데? 나 잘 몰라요. 나 처음 그래서 들었네. 거기엔 못 미치지만 갑자기 젊은 그래도 척하고. 이렇게 하고 미안합니다. 국민 배우였어, 국민 배우. 그래서 저도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아, 이분은 정말 대배우였는데. 역시 맥스 일제시대 탄생설. 이순재급이었어, 이순재급. 이순재급이었어요. 그리고 배동미 평론가께서는 노쇠가지만 어째서 이토록 빛날까? 그 눈빛과 몸짓과 목소리. 3.5점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김철웅 평론가는 쓸모를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행해질 그녀의 신성한 습격. 이자연 평론가 이 짐승의 발톱으로 조각나버린 슬픔, 애수, 마음의 빗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금 그 이혜영 배우에게 맞춰진 그런 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점이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관람객들 평점 중에서 좀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만점 5점이 만점입니다. 만점 주신 분.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 역에서 벗어난 노년 배우, 여성 배우는 이렇게 멋지구나. 그다음 또 5점 주신 분은 나만 엉엉 울면서 나왔나 봐. 이 미친 관계성이 너무 좋다. 그다음에 또 뭉그러져 있다고 아무도 안 사가는데 이게 제일 맛있다니까 모두 맛있는 파과하세요라고 5점을 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5점 주신 분들 중에서는 영화관에 벗어난 지 한참인데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책도 영화도 같은 곳에서 무너졌다.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 그다음 또 한 분은 5점 주시면서 또 다른 한국의 서브스턴스의 향이 나는 늦은 영화였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이제 조금 안 좋은 평점으로 가볼게요. 뭐 2.0점을 주신 분은 열연했지만 장악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또 같은 2.0점은 알맹이 없는 허장성세, 폰만 잡는다고 다 느와르가 아니다. 라고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점대로 내려가 보면은 무용이가 연기 제일 잘함. 아마 강아지인가 봐요. 강아지. 연출도 각본도 무용이가 맞아요. 하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강아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거기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1.0 캐릭터와 액션은 과감한데 일관성 없는 스토리와 유치한 대사 때문에 몰입이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1.0 썩은 사과가 진또백이라는 역한 비유. 그 다음에 0.5점을 주신 분은 한국 영화 파과 이렇게 그다음에 또 남겨주신 분이 있었네요. 네.
그 이혜영 배우 같은 배우는 우리가 아까 뭐 대체한다면 누구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 저런 배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한국에.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영 씨가 뭐 이번에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이번에 현장에서 민규동 감독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는 콘티 다 있는데 이 콘티대로 100명이 현장에서 움직이는데 아니 저 선배님이 혼자 따로 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원칙대로 콘티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 배우가 내가 닦아가지고 오늘은 이 문이 아니고 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감독이 야 문 다 뜨더라 조명 다 바꿔라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셨더라고. 진짜 무서워. 야 니들이 바꿔야지 뭐 이런 식으로 평점을 더 깎아야 하나.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분위기가 약간. 자 평점 가겠습니다. 이번에 근데 감독 말대로 했답니다. 네 평점 가겠습니다. 저는 책 평점으로 가야 하나요? 전반적인 이 이야기에 대한 평점을 할 수밖에 없겠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네. 평점으로 분위기 가겠습니다. 평점. 네. 자 안군. 저는 두 개를 고민을 했는데요. 네.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 저는 2.5점입니다. 짜다. 안군이 2.5점은 거의 1점에 가까워. 아닙니다. 자, 남이. 참고로 썬더볼츠가 3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썬더볼츠를 왜 이렇게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3점 중에서도 괜찮은 3점. 무슨 소리야? 진짜 전혀 억울하네. 참고 안 되니까 참고는 무슨 참고가. 저는 그러면 영화를 보지 않았으나 오늘 분위기를 바탕으로 영화 평점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바로 3.0입니다. 3.0. 네.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네네네. 노시스. 언급을 한 번도 못해서 회상 씬은 좋았어요. 그 회상 부분. 회상 부분, 예. 중간중간 들어오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야? 투 계속 투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투의 왔다 갔다, 관점에서만 네. 보여주다가 이제 현재와 과거가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게 조합되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 빌드업 같은 거는 좋았다. 그리고 저는 제가 책을 오늘 잘 정리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또 좋은 작품이고요. 저도 3.0이요. 3.0. 네. 저는 3.2점 주겠습니다. 3.4점을 갖고. 2점은 왜 3.0인가요? 이게 정말 만들기가 어려웠던 영화였던 것 같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혜영 배우를 모셔다가 또 영화를 이렇게까지 또 액션을 시켜가면 갈비뼈도 몇 번 나가셨다고 그러던데 어이구. 찍기 얼마나 감독이 힘들었겠어. 이것도. 이 얘기를 갑자기 뒤에 하면서 근데 뭐 그러니까 고생하신 거랑 또 영화는 그, 또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민규도 감독님이 우리 거 들을 확률이 있을까? 모르지 뭐.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그 내 미안해요, 여자의 3.0. 내 여자의 모든 것 그거 참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 안에 모든 거. 민규동 감독님에 대한 그 일종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분인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쉽진 않은데 이분이 장르를 아주 다양하게 했어. 공포도 하지 않았어요? 여고괴담으로 네. 데뷔했으니까 그리고 그거 약간 맞고. 다작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영화를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액션이나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데 쉽진 않았을 건데 그런 프로덕션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조금 그래도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성철 배우가 저는 의외로 누군지도 몰랐는데 괜찮았어요. 그런 어떤 젊은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은 좀 느껴지는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 답하면 2.925점입니다. 아깝네요. 3점에 조금 못 까비. 미치는. 네. 예. 네. 뭔가 약간 찝찝하다. 아니에요. 너무 정리 잘해 주셔서 좋았는데. 네. 왜 그래? 재밌었어 오늘. 진짜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재밌었어. 이 소설의 어. 이야기를 어. 듣고 그래, 이렇게 그래. 체화시키는 맛이 맞아, 너무 맞아. 좋았어요. 이 그리고 소설이 오늘 없었다면 조금 맥스님도 어. 굉장히 뭔가 스포티파이 때문인지 탑하는 준비력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약간 더 하신 거 있으시죠? 스포티파이가 우리 각성시켰구나. 아니야. 우리 중에 나는 한 명이 늦은 거 스포티파이에 아니야? 그 댓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까 듣고서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갑자기 뭐가 중간에 좀 갑자기 총기가 느껴졌어. 아까 갑자기 네 총명해졌어. 가지 해석을 얘기하면서 뭐 한 갑자기 번도 한 적이 뭐 없었는데 그래서 말해보라고 막 하면서 거의 막 나 좀 쫄렸어 오늘. 시사 프로그램처럼 네, 분발할게요. 스포티파이 네, 파가 분발하겠습니다. 같았습니다.
자, 아유, 저 또 우리 또 오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영사 223회 오랜만에 돌아왔고 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주행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영사 223회는 목소양님, 쇼미더 파면 책책북부님, 노들선님, 루시님, 침판님, 기억력은 잘한다님, 구만님, 위드무비님, 콩나물라면님, 제이드님, 목소양님, 네온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